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택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서연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했고 그 끝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은 차가운 위엄을 뽐내며 그녀를 압도했다. 단순한 옷차림의 그녀는 이질적인 공간 속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저택의 현관은 궁전의 입구처럼 넓고 높았으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다. 김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가 내뿜는 분위기만으로도 이 집의 쓰너만 규칙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으로 이끌며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한지혁 도련님은 몇 주째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지에서 초빙된 최고의 요리사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는 저택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의 실체였다. 집안의 모든 공기 분자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는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서재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청수그룹의 총수인 한태준 회장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최진희가 앉아 있었다. 한 회장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다운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자식을 향한 절박한 고통이 그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듯했다. 반면 최진희는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 최진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지혁이의 입맛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세계적인 셰프들도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녀의 말은 걱정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본질은 서연의 능력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었다. 한태준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묵직하게 말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동아줄을 발견한 사람의 처절함과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서연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어린 나이를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서재 안의 무거운 긴장감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서연이 안내된 주방은 집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라도 하듯 거대하고 화려했다. 최신식 조리 기구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요리사가 동시에 요리를 해도 충분할 만큼 넓었다.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고 평범한 여자를 경계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서연은 곧 쫓겨날 또 한 명의 허황된 도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공기의 흐름과 식재료의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값비싼 트러플이나 캐비어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했다. 잘 숙성된 된장과 좋은 쌀, 그리고 신선한 제철 채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요구에 주방장과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내 진미를 동원했지만 그녀는 가장 소박한 재료를 원했다. 그녀는 주방의 한쪽 구석을 빌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차갑고 비인간적이던 조리대는 따뜻한 온기를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물의 온도를 맞추고 쌀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는 깊은 정성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뚝배기에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따뜻한 집 어머니의 손길, 평온한 저녁 식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의 향기였다. 화려하고 값비싼 향신료에 익숙해져 있던 주방 직원들은 그 소박하지만 깊은 향기에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향기는 이 저택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구수한 된장찌개가 담긴 소박한 쟁반이 준비되었다. 김 집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읽고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이 집의 엄격한 규칙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역의 방문 앞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문틈으로는 어둠과 절망의 기운이 스며 나오는 듯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한지혁은 침대 위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극도로 마르고 창백했으며 텅 빈 눈은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쟁반을 든 하녀가 다가가자 지혁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을 내저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하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태준 회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그의 희망이 또다시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 복도 어둠 속에서 최진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역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 된장은 햇살 좋은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쌀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자라났고 당신의 혀끝에서 가장 따뜻하게 부서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생명에 대한 시를 읊는 것 같았다. 지역의 적대적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음식이 아닌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만났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 향기는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따뜻하고 안전했던 순간의 희미한 잔상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그에게 내밀지 않고 자신의 앞에 놓았다. 강요하지 않는 그 작은 행동이 지역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방 안에는 오직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한태준 회장은 숨을 죽였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다. 마침내 지역의 앙상한 손이 천천히 움직여
숟가락을 잡았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지역은 된장찌개에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입술에 음식이 닿는 순간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감정의 편린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멈추지 않고 숟가락을 움직여 뚝배기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찌개를 먹었다. 기적이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하녀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언제나 강철처럼 무표정하던 김 집사의 얼굴에도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한태준 회장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서연을 단순한 요리사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구원자로 비쳤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엄청난 감사, 그리고 냉철한 계산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복도 어둠 속에 서 있던 최진희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순간적으로 벗겨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섬뜩한 분노가 드러났다. 저택의 권력 구도가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 지역이 텅 빈 그릇을 내려놓은 순간 저택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그의 상태를 살폈고 하인들은 안도와 흥분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한태준 회장은 최진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와 잠시 얘기를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한 회장을 따라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곳은 권력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고전과 경제학 서적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방 중앙의 거대한 원목 책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좌처럼 보였다. 한 회장은 서연에게 등을 보인 채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서재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고뇌는 사라지고 거대 기업을 이끄는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에게 보너스나 주방장 자리를 제안하려는 게 아니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을 던졌다. 내 아들 한지혁과 결혼해주게. 그 말은 천둥처럼 서연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거대한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요리사로서의 산만을 생각해왔던 그녀에게 결혼. 그것도 재벌가의 후계자와의 계약 결혼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한 회장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보며 자신의 논리를 차갑게 펼쳐나갔다. 그는 지역의 상태가 아직 매우 불안정하며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네가 단순한 고용인 신분이라면 내 적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네를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매수하려 들 걸세. 이 집 안에도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 그는 구체적인 위협의 실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저택 내부의 도살인 위험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네가 내 며느리 청수그룹의 미래 안주인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누구도 감히 자네를 건드릴 수 없을 걸세.
그것만이 자네의 안전과 지혁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야. 그의 제안은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후계자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었다. 그는 서연을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요리사입니다. 제 역할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 회장님 댁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비즈니스 계약처럼 이용될 수 있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의 게임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태준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사라지고 절박한 아버지의 고통이 묻어나왔다. 나는 회장이기 이전의 아버지일세. 그는 지역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의 편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야망이 아닌 그녀의 연민에 호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이 아들 하나 구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토로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아.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고통을 자네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물기는 그가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은 음식을 먹던 지역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닌 깊은 상처를 입고 고립된 영혼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서 보았던 아주 작은 생명의 불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의 치유에 필요한 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 회장이 암시했던 그 위협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분하고 강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재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첫째, 이것은 오직 한지혁 씨의 회복을 위한 계약 결혼입니다. 그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안정을 찾으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이곳에 묶어둘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둘째, 지혁 씨의 식단과 일상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에게 주십시오. 최진희 여사님을 포함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주방은 온전히 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요구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한 첫 번째 방어선 구축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혁 씨의 상태에 대한 모든 의무 기록과 과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구였다. 한태준 회장은 그녀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강인한 내면을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한 회장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좋네. 자네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준비시키도록 하겠네.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재 안의 무거운 공기는 새로운 약속의 무게로 가득 찼다. 서연은 서재를 나왔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화려한 무대 위로 막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거대한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최진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진희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서연의 새로운 삶은 거울 속 낯선 여인과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태준 회장의 지시로 동원된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다. 소박했던 옷은 명품 디자이너의 의상으로 단정했던 머리는 세련된 스타일로, 맨 얼굴은 정교한 화장으로 뒤덮였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요리사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수그룹의 예비 며느리라는 화려한 가면을 쓴 이름 모를 누군가였다. 이 외적인 변화는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황금 감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한 지역의 방과 연결된 궁전처럼 호화로운 스위트룸에 배정받았다.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비인격적인 박물관의 전시품 같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작은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최진희의 눈과 귀가 되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진희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그녀를 환영했지만 그 행동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서연이 정한 아침 메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의 권위를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지혁이가 소화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닐까 걱정되네요. 서연 씨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고급 식재료를 다루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서연의 출신을 비꼬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는 최진희의 태도에 하인들은 서연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지시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한 박자 늦게 행동하며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갔다. 서연은 거대한 성에 갇힌 외로운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군은 멀리서 그녀를 지지하는 한태준 회장뿐이었지만 그는 회사 일로 대부분 집을 비웠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적진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다. 서연은 오직 주방에서만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성역이자 권력이 미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방식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오만한 주방장을 즉시 해고하고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던 젊은 요리사를 부주방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녀는 차갑고 비효율적이던 주방 시스템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재편했다. 주방은 이제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그녀의 일과는 지역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를 펼쳐놓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효능을 가진 식재료들을 세심하게 골랐다. 그녀의 요리 과정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다.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를 느끼며 그것들이 최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녀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닌
지혁의 무너진 마음을 위한 처방약이었다. 지혁은 여전히 서연의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 침묵했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둡던 그의 방 커튼이 걷히고 그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방 밖으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때때로 그의 텅 빈 시선이 서연에게 잠시 머물기도 했다. 앙상했던 그의 몸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혈색이 돌았다. 이 작은 진전은 최진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 회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주방의 식료품 저장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선반 가장 깊숙한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낯선 약초 용기를 찾아냈다. 그것은 주방의 공식적인 재고 목록에는 없는 물건이었다. 용기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경우 극심한 소화 불량과 신경 과민 편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한 약초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약초의 이름을 조용히 메모했다.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조각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감시망 속에 갇혀 있음을 매 순간 느꼈다. 하녀들은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모두 최진희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방 안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이 엄청난 압박감은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그녀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약차를 들고 지역의 방을 찾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밤하늘의 달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했다. 서연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자 그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서툴고 갈라졌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냄새 익숙해. 그 한마디는 서연에게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의 말은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 황금 감옥 안에서 계속 싸워나갈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지역의 닫힌 기억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달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익숙하다는 한지혁의 한마디는 강서연에게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그 말을 단서 삼아 지역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조심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 집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어린 시절 식단 기록을 몰래 입수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 향기와 맛을 재현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방은 이제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단편적이었다. 하지만 음식이 매개체가 되자 지역은 아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쑥 향기가 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는 나지막이 할머니라고 중얼거렸다. 짭조름한 간장게장을 맛보았을 때는 비 오는 날이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의 기억 조각들은 안개처럼 희미했고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모았다. 어느 날 서연은
어린 지역이 특히 좋아했다는 기록을 보고 맑은 조갯국을 끓였다.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지역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 써.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의아했다. 조갯국에서는 쓴맛이 날 리가 없었다. 그녀가 부드럽게 묻자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아몬드, 쓴 냄새, 엄마.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니었다. 끔찍한 무언가와 연결된 트라우마의 발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은 그가 두려워하는 기억의 실체가 그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난번 식료품 창고에서 발견했던 정체불명의 약초 용기를 떠올렸다. 조각난 퍼즐들이 서서히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요리사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약초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초가 신경을 교란시켜 환각이나 편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용 시 특정 후각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역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를 과거의 진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한편 최진희는 서연과 지역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을 감지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주방에 들이닥쳐 서연이 지역을 위해 준비한 약재들을 보란 듯이 바닥에 쏟아버렸다. 근본도 없는 민간요법으로 내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셈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서연을 몰아붙였다. 서연은 흩어진 약재들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 그녀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며칠 후 한태준 회장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을 노렸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한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산 송이를 이용한 섬세한 찜 요리였다.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최진희에게 충성하는 하녀가 실수를 가장하여 가장 중요한 송이, 육수가 담긴 냄비를 엎질렀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녀는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고 다른 주방 직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망친 책임은 온전히 총책임자인 서연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최진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방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외쳤다. 괜찮습니다. B플랜을 가동하죠.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육수를 꺼내 보였다. 중요한 요리일수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대체 요리를 완성해냈고 식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제공되었다. 식사를 마친 한 회장은 그녀의 철저함과 위기 대처 능력에 크게 감탄했다. 서연은 최진희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분한 시선은 당신의 수를 모두 읽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서연의 조사는 저택 외부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지역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시점에 해고된 오래된 직원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해고된 늙은 정원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지만 지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서연의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지역의 어머니가 사고로 죽기 직전 한 회장과 그의 첫 부인 사이에 끔찍한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 무렵 최진희가 손님 자격으로 이 저택을 아주 빈번하게 드나들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정원사의 증언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역의 트라우마는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최진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의 병은 끔찍한 비밀 주의에 스스로 쌓아 올린 방어벽이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약초는 단순히 그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억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정원사를 만나고 늦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의 벽과 바닥에 스며든 차갑고 억압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느꼈다. 지역의 방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그가 갇혀 있는 어둠의 깊이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음식을 통해 그의 몸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래도록 땅속에 묻혀 있던 범죄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었다. 진실을 향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지혁의 입에서 나온 쓴 아몬드라는 단어는 강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억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지역의 감각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아주 작은 실험을 계획했다. 그녀는 그의 저녁 식사 후식으로 나올 배숙에 후각을 겨우 자극할 만큼의 미량의 인체에 전혀 무해한 천연 아몬드 추출물을 첨가했다. 지역이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배숙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끔찍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알레르기 같은 물리적 반응이 아니었다. 그의 눈이 극도의 공포로 커지고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치며 식탁을 밀쳐버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렀다. 마시면 안 돼, 엄마 안 돼. 그의 절규는 저택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김 집사는 급히 주치의에게 연락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서연만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의 격렬한 반응과 그가 내뱉는 단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쓴 아몬드 향이 그의 트라우마를 깨우는 방아쇠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의 가설은 증명되었지만 그 대가는 지역의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역이 어머니를 언급하며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다는 소식은 즉시 최진희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서연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교묘한 방해 공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지역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했다. 최진희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 세워졌다. 지역에게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그 모든 책임을 강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추적이 어려운 강력한 독극물을 비밀리에 손에 넣었다. 서연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저택의 주방에 직접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식재료가 저택 안으로 들어오기 전 배송 단계를 노리기로 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배송 트럭 운전사를 매수했다. 목표물은 서연이 지역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최고급 자연산 버섯 상자였다. 볶음물은 주사기를 이용해 몇 개의 버섯에 교묘하게 주입되었다. 외관상으로는 아주 작은 흠집에 불과해서 마치 자연적으로 상했거나 희귀한 독버섯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다음 날 오후 문제의 식재료가 도착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주방에 들어온 모든 재료를 꼼꼼하게 검수하기 시작했다. 버섯 상자를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아주 희미하고 부자연스러운 화학약품 냄새를 감지했다. 신선한 버섯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약간 시큼하고 날카로운 냄새였다. 수년간의 요리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즉시 버섯 상자를 다른 재료들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녀는 약초를 확인할 때 사용하던 작은 확대경으로 버섯 표면을 살폈고 눈에 거의 띄지 않는 미세한 주사 자국을 발견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체불명의 약초를 조사하기 위해 미리 구해두었던 간이 화학 테스트기로 버섯의 작은 조각을 검사했다. 시약은 즉시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맹독성 물질의 존재를 알렸다.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전이나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주된 목표는 지역이었겠지만 만약 그녀가 이 버섯으로 요리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쫓겨나거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게임의 치명적인 본질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당장 한태준 회장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최진희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배송기사는 사라질 것이며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묵살될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독이 든 버섯들을 폐기 처분하고 마치 처음부터 배송 목록에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증거물로 사용할 독 버섯 하나를 따로 챙겨 밀봉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증거물들을 정리했다. 독이 든 버섯 화학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을 기록한 자신의 노트를 함께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작지만 치명적인 증거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독버섯 사건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살이와 긴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한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한태준 회장이 서재로 향할 때 서연은 그의 유일한 충신인 김 집사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작은 메모를 전달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긴급히 뵙고 싶습니다. 한 회장은 메모의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복잡한 저택을 피해 자신의 기업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서재에서 서연을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외부의 그 어떤 감시나 도청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안전한 그만의 요새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한 회장은 말없이 서서 자신을 찾아온 젊은 요리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감정적인 비난이나 성급한 고발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식료품 창고에서 발견했던 정체불명의 약초 용기였다. 그녀는 그 약초의 성분과 장기 복용 시 신경계에 미치는 부작용, 특히 기억, 왜곡과 편집증 유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이 보여온 이상 행동들과 연결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인 독버섯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버섯의 미세한 주사, 자국과 화학 반응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만약 제 직감을 무시하고 이 버섯으로 요리를 했다면 지혁 도련님은 목숨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었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차가운 분노의 목소리였다. 한태준 회장의 첫 반응은 불신과 격렬한 분노였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의 적들이었다. 그 위협이 자신의 집안에, 바로 자신의 아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가능성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는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감정이 아닌 냉철한 논리로 반박했다. 그녀는 독버섯 사건을 지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쓴 아몬드의 기억,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연결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된 심리 조작과 학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했다. 한 회장을 최종적으로 설득한 것은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였다. 제가 왜 즉시 회장님께 달려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가 비명을 질렀다면 뱀은 그저 풀숲으로 다시 숨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기다린다면 뱀을 덫으로 유인해서 그 머리를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냉정하고 대담한 접근 방식은 평생을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한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수준의 전략가이자 승부사였다. 한 회장의 의심은 마침내 진범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자네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야. 그 순간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재벌 총수와 평범한 젊은 요리사 사이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 동맹이 맺어졌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는 이제 위험한 음모를 함께 꾸미는 동업자의 관계로 변모했다.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반격을 계획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최진희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배후 세력까지 모두 뿌리 뽑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진희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한 회장은 서연의 더딘 진전에 일부러 불만을 표하며 최진희에게 거짓 안도감을 심어주고
그녀가 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약혼녀였고 헌신적인 요리사였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녀는 이제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는 핵심 공모자였다. 복도에서 최진희와 마주쳤을 때 최진희는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동정의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서연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애라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속을 알 수 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뒤에는 이제 한 회장과 공유하는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거대한 덫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덫이 설치되고 사냥꾼들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한태준 회장은 약속대로 최진희가 보는 앞에서 강서연의 더딘 치료 성과에 대한 불만과 초조함을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실망한 듯한 연기는 완벽했고 최진희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거짓 안도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강서연이라는 어리고 순진한 방해물이 곧 제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최진희의 죄를 입증할 마지막 증거 즉 살아있는 증인인 한지혁의 증언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기억을 온전히 되돌려야만 했다. 지난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녀는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위험하고 섬세한 수술과도 같았다. 서연은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의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해고되었던 정원사의 증언과 김 집사가 몰래 빼내준 저택의 옛 기록들을 대조하여 그날의 메뉴를 알아냈다. 메뉴의 마지막은 지역의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직접 끓이곤 했던 따뜻한 전통 행인차, 식른차, 즉 아몬드 차였다. 바로 그 쓴 아몬드의 기억을 담고 있는 차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똑같이 준비했지만 단 하나 치명적인 독은 사용하지 않았다.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은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지역에게 모든 상황을 미리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힘든 기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지혁 씨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혁은 불안해하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회장이 보낸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놓았다. 각각의 음식은 감각의 열쇠가 되어 그날의 무해한 기억들을 하나씩 열었다. 지혁은 그날의 날씨, 어머니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 창밖에서 들리던 빗소리 같은 사소한 것들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는 서연을 믿고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는 이 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행인차를 내왔다. 은은하고 고소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지혁이 찻잔을 들어 입술로 가져가는 순간 그 향기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의 기억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시점은 현재에서 과거로 겁에 질린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이동했다. 어린 지혁은 꾸중을 듣고 거실의 거대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행인차를 아버지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이 차를 마시기 직전
당시 집안의 손님으로 와 있던 최진희가 발이 걸린 척하며 실수로 찻상을 엎었다. 어수선한 틈을 타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마실 찻잔을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다른 찻잔과 바꿔치기 했다. 어린 지역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아들의 죽은 아내 또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최진희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격렬하게 따졌다. 두 사람 사이에 끔찍한 언쟁이 오갔고 숨어있던 지역은 모든 것을 듣게 되었다. 최진희는 자신의 야망과 악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지역의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최진희는 남편이 아닌 아내의 찻잔에 독을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심장마비로 위장했다. 최진희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다가 커튼 뒤에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어린 지역을 발견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해 지역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의 귓가에 독사의 혀처럼 속삭였다. 오늘 본 것을 단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다음은 내 아빠 차례야. 네가 아빠를 죽이는 거라고. 지역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쓴 아몬드 냄새는 바로 시안화합물 계열 독극물의 냄새였다. 끔찍한 기억의 파노라마가 끝나고 지역은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공황 발작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몸부림이었다. 서연이 달려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그를 현실로 이끌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의사가 달려와 그의 상태를 안정시켰다. 한참 후 격렬한 폭풍이 지나가고 지역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지 않고 갈라졌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서연을 보며 말했다. 내가 다 봤어.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마침내 핵심 증인이 깨어났다. 소식은 즉시 한태준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증언을 들으며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서연에게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덫을 닫을 시간이군. 조용했던 신경전이 끝나고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기운이 저택을 감쌌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청수그룹의 연례 VIP 만찬회가 열리는 날의 한시 저택은 화려함과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창립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내부자들은 모두 오늘 밤 한태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후계 구도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속속 도착했고 그들의 화려한 모습 뒤로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과 권력 암투가 번뜩였다. 전장의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위치를 잡았다. 강서연은 이날의 지휘관으로서 거대한 주방을 완벽하게 통솔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한태준 회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포커페이스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의 옆에는 몇 년 만에 가장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의 한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그동안 그의 병에 대해 흉흉한 소문만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최진희는 완벽한 안주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진희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만약 한지혁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된다면 그녀와 그녀 아들의 미래는 끝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무색무취의 액체 독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저녁 식사의 마지막 축배를 드는 순간에 지역의 와인잔에 독을 타는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음식에 쏠려 있을 것이므로 음료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이 일을 위해 고용한 임시 웨이터에게 거액을 건네며 임무를 지시했다. 만찬이 시작되고 서연이 준비한 환상적인 요리들이 연이어 테이블에 올랐다. 손님들의 감탄사가 이어지는 동안 연 회장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마침내 모든 코스가 끝나고 한태준 회장이 연설과 축배 제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최진희는 자신의 웨이터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듯했다. 한 회장은 청수그룹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진희가 매수한 웨이터가 축배를 위한 특별한 빈티지 와인병을 들고 회장 일가의 테이블로 접근했다. 그는 한 회장 최진희 그리고 한지혁의 잔에 차례로 와인을 따랐다. 독이 든 와인이 지역의 크리스탈 잔을 붉게 물들였다. 주방 입구 근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김 집사는 한 회장의 뒤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지역이 축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한 회장이 돌연 연설을 멈췄다. 연 회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최진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들기 전에 먼저 과거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기업 로고를 비추던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들이 깜빡이더니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웨이터의 옷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잠시 전 최진희가 연 회장 구석에서 웨이터에게 작은 약병을 몰래 건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최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녀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서연과 한 회장이 준비한 한 편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와도 같았다. 독버섯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보고서, 돈에 매수되었던 배송 기사의 양심, 고백 지역 어머니의 죽음 전후 상황에 대한 늙은 정원사의 증언 영상이 차례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한지혁 본인이었다. 그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살해당하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모두 증언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희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하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웨이터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한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연 회장 전체를 울렸다. 최진희 당신의 탐욕은 오늘로써 끝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 제복의 푸른 불빛이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의 충격받은 얼굴 위로 어지럽게 번졌다. 그들은 발악하는 최진희를 향해 다가갔다. 차가운 쇠 핸커프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화려한 연 회장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소리였다. 거대한 덫은 마침내 완벽하게 닫혔다. 최진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화려했던 연 회장은 거대한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에 가면 무도회는 한순간에 끝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이 뒤엉켜 있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고 경찰에 연행되어 나가는 최진희의 모습을 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광란의 폭풍 속에서 한태준 회장은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한지혁은 고통과 안도 그리고 서늘한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서연은 자신이 일으킨 이 거대한 폭풍을 배경 속에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최진희의 몰락은 그녀의 체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웨이터의 자백 지역의 증언, 독극물에 대한 법의학 분석 결과, 그리고 그녀의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금융 기록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거짓말과 교묘한 조작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 앞에 그녀의 우아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마침내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절규하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취조를 받는 동안 한태준 회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 작업을 개시했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수그룹 내부에 기생하던 최진희의 협력자들을 모조리 색출했다. 그녀의 횡령을 도왔던 임원들, 그녀의 악행을 묵인했던 관리자들, 그리고 저택에서 그녀의 스파이 노릇을 했던 사용인들까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그들은 차례로 회장실로 불려가 자신들의 배임 증거를 마주하고 해고되거나 사법 당국에 넘겨졌다. 이 거대한 스캔들은 최진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청수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발판 삼아 부와 명성을 쌓아 올렸던 그녀의 친정 즉 최씨 일가 전체가 함께 추락했다. 한 회장은 모든 사업적 관계를 끊고 계약을 파기했으며 빌려주었던 대출금을 회수했다. 그들을 비호하던 정치적 연줄도 등을 돌렸다. 탐욕과 기만 위에 세워졌던 최씨 일가의 모래성은 불과 며칠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한태준이라는 거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다. 한지혁은 강서연과 함께 구치소에서 최진희를 만났다. 화려함과 권력을 모두 잃고 초라한 수위를 입은 최진희는 지역의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마지막 발악처럼 그를 조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더 이상 그녀가 괴롭히던 나약한 소녀는 없었다. 지역은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해방의 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지역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지역의 치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보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세상의 떠들썩한 관심과 재판 과정이 주는 감정적 혼란을 그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굳건한 존재 자체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재판이 열렸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법정에선 지역의 증언은 강력하고 가슴 아팠으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최진희는 전 부인 살해 한지혁 살인, 미수 기업 횡령 등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가 공개적으로 실현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지역과 서연은 법원 건물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그 폭풍을 헤쳐나갔다. 그들이 올려다본 하늘은 오랜만에 맑고 푸르렀다.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이었다. 이것은 아직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끔찍했던 악몽의 끝이자 평화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다. 최 씨 일가의 몰락과 함께 마침내 정의는 바로 섰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한씨 저택에는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지혁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셨던 장미 정원을 직접 가꾸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강서연의 역할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역의 치료를 전담하는 요리사나 계약상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정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에서 비롯된 따뜻한 온기는 저택을 짓누르던 차가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위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결혼 계약이었다. 계약의 목적인 한지혁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은 이미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면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시간이 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태준 회장은 두 사람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 회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결혼 계약 무효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켜주었네. 특히 서연 양 자네에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이 서류에 서명하면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해 두었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서연과 지혁은 자신들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서연에게 떠난다는 것은 평범한 요리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어느새 깊이 사랑하게 된 한 남자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역에게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고 삶의 빛을 되찾아준 유일한 사람을 잃는다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서재 안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 찼다. 침묵을 깬 것은 지역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에게 이 계약은 비즈니스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강서연 씨는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내 몸을 살렸고 당신의 존재는 내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섰다. 이 계약서는 끝낼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진짜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이 이미 계약의 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옥죄던 황금 감옥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는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서로의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태준 회장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바라왔지만 감히 강요할 수 없었던 최상의 결과였다. 그는 서연에게서 단순히 아들의 구원자를 넘어 청수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힘과 지혜, 그리고 품위를 갖춘 안주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구나. 서연아, 나의 진짜 딸이 되어주어 고맙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한지혁은 청수그룹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유능하고 자비로운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강서연 역시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치유의 음식을 주제로 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청수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웰니스 사업의 총괄 디렉터로 활약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저택의 장미 정원이다. 두 사람은 과거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단단히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던 계약 관계는 마침내 눈부신 빛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